사실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한다. 직장에서 건강검진 하는 경우 어떻게 하죠? 유병욱 씨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서 받으세요 오면 가서 그냥 받고 옵니다. 왔더니 얼마 지나도 집에 우편으로 와요.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뭐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네, 넘어갑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우연히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에서 CT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 얼굴이 어둡습니다. 간암입니다. 도대체 나는 그동안 수년간 건강검진을 뭘 받은 거죠?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도 꼼꼼하게 선택해야 되는데요. 애초부터 부실한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했다면 불필요하고 부실한 건강검진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센터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어떻게 하죠? 가격이 싸고 검사 항목이 많은 걸 선택하지만 사실 그 중간중간에 불필요한 검사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본인이 받고 싶은 검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에요. 유방촬영생은 가능한데 유방초음파라는 전문의가 없는 센터다. 그러면은 또 옮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 패키지만 하는 검사를 피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거 말고 불필요한까지 무조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진이 가능한지. 예진이 뭐냐고요? 검사를 하기 전에 갔더니 요걸 얼마, 요걸 얼마, 요걸 얼마인데 이게 VIP니까 요거 하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로 가정의학과, 내과, 일반 내과 검진의가 있는 곳에서 검사를 받기 전에 환자에 맞는 자신에 맞는 증상, 질병, 나이에 필요한 것을 종합적으로 상담을 하고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인터넷이나 안내서만으로만 선택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거나 필요한 걸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 결과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일부지만 일부 검진센터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시간 절감을 위해서 검사 결과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합니다. 그리고 끝! 이 써있는 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를 선택하는 데는 예진하는 의사가 있는 동시에 그 건강검진받은 결과지에 대해서 충분히 상담하고 거기에 따른 추가 검사나 진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의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후관리가 편리한지도 중요합니다. 정말 일부 건강검진센터는 검사만 하고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없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진단이 됐어요. 고혈압이 의심됩니다. 당뇨가 의심됩니다. 이상지질증, 고지혈증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과지 가지고 다른 병원 가세요?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는 식의 통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하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일체로 되어 있는 건강검진센터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돈을 낸 만큼 의료진과 장비도 있고 실제로 바로바로 응급 상황, 응급 진단을 통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대학병원, 종합병원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후관리가 잘 되는 건강검진 전문센터에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우리가 진단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것을 2차나 3차 병원들 의뢰해서 보내는 것처럼 완벽하게 다 검진도 하고 사후관리하면서 종합병원으로 진단된 것을 치료를 보내는 방식이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좋은 방법으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선택하는 것 외에도 본인이 고혈압이나 당뇨 등으로 꾸준히 다니는 주치의 동네의원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상담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혹시 흡연을 오래 하셨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폐암검진이 가능한 센터를 연결해서 진행하고요. 전립선 때문에 소변 보르기 어렵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PSA 전립선 특이항원검사를 혈액검사로 하면서 전문의들이 바로 전립선 초음파하는 곳을 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선택과 더불어서 본인이 늘 다니던 주치의 선생님한테 상의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미리 상담받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국가검진사업으로서 20대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짝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짝수해,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은 홀수해 만 20세부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거 아시죠? 20대는 젊으니까
음주, 흡연, 과로를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훗날에는 만성질환으로 발전될 수 있어 조심이 필요한데요. 실제로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암 발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도 이 10가지는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20대도 꼭 받아야 되는 필수 건강검진 항목의 첫 번째는 바로 혈압입니다. 실제로 고혈압이 20대 후반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혈압은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꼭 한 번씩 재면 좋겠고, 두 번째가 바로 비만도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시작된 비만은 나중에 당뇨나 고혈압 등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20대도 꼭 비만도를 측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혈액검사로서 바로 빈혈 검사를 위한 헤모글로빈 혈색소 검사입니다. 20대 여성분들은 불규칙한 생리 등으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요. 과도한 다이어트 등으로 빈혈이 생긴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빈혈 검사로서의 혈색소 검사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혈액 검사로서의 매독과 에이즈와 같은 성병 검사인데요. 최근에는 성매개 질환이 젊은 층에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최소의 2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로서 매독과 에이즈와 같은 성매개 질환을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소변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흉부 X선 검사입니다. 폐사진이라고 불리는 흉부 X선 검사는 과거 우리나라에 흔했던 결핵 등과 같은 상부 호흡기 질환을 확인하는 동시에 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혈액 검사로서의 혈당, 무슨 20대가 당뇨냐고요? 당뇨가 아니더라도 전당뇨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로서의 혈당 검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B형 간염입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10명 중에 1명이 B형 간염 복균자라고 우리가 의심할 만큼 B형 간염 환자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B형 간염 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서 B형 간염 환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은 여전히 B형 간염은 우리에게 위협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2년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야 되고, 마지막 10번째가 바로 A형 간염인데요. 사실 A형 간염은 2013년부터 국가건강검진으로 들어가서 현재 소아 청소년들은 예방접종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20대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받은 적도 없고, A형 간염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필수 항목이 아니어서 실제로 확인하기 전에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2020년대 20대라고 하면은 조금만 신경 쓰여서 A형 간염에 대한 혈액 검사로서 항체가 없다고 하면은 꼭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드디어 30살이 됐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30살 하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요즘은 30대가 아주 젊은 시작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30대는 젊지만 우리의 몸은 이미 성장 호르몬도 적게 나오고 성 호르몬 변화도 오고 암 환자도 증가하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30대는 20대의 10가지의 기본 검사를 하고 거기에 추가로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꼭 추가해야 된다? 그럼 바로 갑상선 기능 검사와 가족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 초음파 등을 통한 갑상선암 검사가 필요합니다. 갑상선 기능 장애는 여성에서의 출산 등으로 생기는 갑상선염, 최근에는 남성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 그리고 우연히 발견되는 갑상선의 결절 등이 갑상선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 이상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30대부터 남녀 모두 갑상선 기능 검사와 갑상선암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유방암 검사가 필요한데요. 20대만 해도 유방암이 많지 않은데 3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30대 여성의 유방 조직은 치밀 조직입니다.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자가검진과 그리고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서 유방 초음파 등을 진행하는 게 좋은데요. 유방암 자가진단법들은 다 배워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리가 끝난 2일에서 4일 후 검사를 받을 유방 쪽에 손을 위로 올려서 유방을 펴줍니다. 그리고 힘을 준 다음에 젖꼭지로부터 12시 방향에서 시계 방향으로 안에서 밖으로 만져지는데요. 이때 손끝의 감촉으로 어떠한 조직 또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유방을 거울을 통해서 관찰했는데 유방의 피부의 윤곽이 평소와 다르거나 또는 함몰되어 있거나 또는 젖꼭지 등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라 하면은 실질적으로 유방암 전문의를 찾아가서 검진받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이 필요하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유방 초음파를 해야 되는 것이 30대에 꼭 해야 되는 건강검진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은 20대부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검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30대분, 특히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직장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안 받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필수 항목 꼭 챙기시고 30대가 챙길 때는 갑상선 기능 검사와 유방암 검진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대, 50대 중장년들은 각종 암 검사를 충실히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여성분들 유방암, 자궁경부암 같은 부인암에 고생이 많고 여전히 음주량이 많은 대한민국 간암 정말 피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40대, 50대에서 꼭 받아야 되는 5대암 암 검진을 포함한 정밀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간암부터 볼까요? 간암 같은 경우는 비교적 손쉽습니다. 바로 복부 초음파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B형 간염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최소 1년에 2번 혈액 검사를 포함한 복부 초음파를 통한 간에 암이 있는지 또는 종양이 있는지 또는 다른 물주머니가 있는지 꼭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간암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서서히 진행하기 때문에 혈액 검사로서의 HBV DNA B형 간염 바이러스 활성도 검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복부 초음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 하면 꼭 간에 관련된 CT나 MRI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의 유방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도 40대부터 늘어나는데요. 특히 이 폐경 전후, 완경 전후에 자궁경부암과 기타 부인암으로서의 난소암 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경부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암 등을 확인하기 위한 골반 초음파도 필수, 매년 또는 경년으로 진행이 됩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기 낳는데 왜 산부인과 가냐고요? 아기만 낳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40대, 50대 폐경 전후로 해서 산부인과를 가기 전까지는 출산 이후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꼭 자궁경부암 검사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면은 골반 초음파도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유방암은 30대 유방암 검사와 40, 50대 유방암 검사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30대인 경우에는 자가검진을 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40대, 50대 완경기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면서 유방 조직이 작아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자가검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2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유방 촬영술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2년에 한 번씩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유방 초음파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게 바로 40대, 50대 유방암 검진의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골밀도 검사,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전립선 암 검사를 위한 PSA 혈액 검사가 필요하고요. 가족력이 있거나 PSA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높은 경우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전립선 정밀 초음파도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이 5대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외에 기본암입니다. 바로 맞습니다. 폐암인데요. 폐암 검진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2년에 한 번 정도 폐사진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40대, 50대는 조금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폐사진을 찍어보고요. 혹시 담배를 피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다고요? 가족 중에 폐암 환자가 있으시다고요? 예전에 결핵을 앓으셨다고요?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작은 폐의 결절이 보였다고요? 우리에게도 친숙하고 유명한 의사 홍해걸 기자님은 2022년 사회관계망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20년 동안 담배를 펴왔고 4, 5년 전에 우연히 발견된 폐결절을 결국 암으로 진단받아서 최근에 폐암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성공적으로 수술 받으시고 치료도 받고 계신다고 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요. 우연히 엑스레이를 찍었고 보험 혜택을 받는 저선양 폐 CT 촬영을 통해서 본인이 의사인데도 몰랐던 암을 확인했고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받아서 수술받고 회복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20, 30대와 달리 40, 50대의 폐암 검진은 엑스레이를 매년 찍는 걸 포함해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과거에 결핵을 앓았거나 엑스레이에서 작은 흔적이 보이거나 결절이 있거나 또는 오랜 기간 흡연하신 분이라고 하면 보험 혜택 안에서 저선양 폐CT를 촬영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암 세계 1위, 대장암
최근 10년 동안 상승률 세계 2위입니다. 40, 50대에 꼭 필요한 위암과 대장암 검진을 위한 내시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잦은 음주나 또는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위궤양, 십이장 궤양들도 많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음식을 떠먹는 습관 때문에 헬리코백터균도 많아서 실제로 위암 진단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20대부터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40살이 됐다. 그때부터는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위암 진단을 위한 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 어떻게 받냐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위내시경이 수면 또는 비수면으로 진행되는데 워낙 이 내시경 인증 전문의 분들이 많고 가격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접근성도 좋아서 최근에는 동네마다 구마다 다 전문의들이 있어서 굉장히 받기가 쉽습니다. 너무 무서우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안전한 수면을 통해서 내시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암 진단을 위한 위내시경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고요? 준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이나 또는 종합병원이 아닌 경우에 내시경 전문병원에 가시잖아요. 아침에 아침 식사만 안 하고 가시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급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시간과 교육을 받으시고 아스피린이라든지 지혈제를 드시는 분들은 최소 일주일 전에 약을 끊고 본인이 약 드시는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안전한 날짜에 내시경 전날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12시까지는 물 드실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금식하신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서 내시경 하시면 됩니다. 위내시경 얼마나 걸리냐고요?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가 환자분의 협조가 잘 된다고 하면 실제로 5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수면 내시경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걸 기억하시는데 실제로 비수명으로 내시경 받는 분들은 알고 계세요. 협조만 잘하면 5분 이내로 빠르게 끝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쉽고 두려우실 게 없습니다. 대장암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50세부터 대장암의 검진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대변 자멸 반응 검사. 이게 뭐냐고요? 대변 검사입니다. 대변을 받아서 혹시 우리 몸에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으로 인한 출혈도 있을 수 있지만 대장암인 경우에는 출혈이 되게 되면 이 대변에 혈액이 묻거든요. 빨간색이 되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잘 몰라요, 사실은. 그거를 특수한 용액에 처리하게 되면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대변 자멸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약국 등에 가면 대장암을 검진을 위한 간단한 키트를 파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대변을 본 변기에 떨어뜨려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대장 내시경 받으신 분 안 계세요. 그런데 닥터유는 만으로 39살부터 받았습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는 우리 이영기 여사님, 저희 외할머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진단했고 제 동기인 조성훈 교수가 수술했는데 사실은 배만 열었다가 바로 닫았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원하셔서 수술하려고만 했는데 이미 사기셨어요. 네, 너무 안타깝죠. 저처럼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거나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대장암의 위험 요인을 가진 이런 경우라면 대장 내시경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6번의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9개의 용종을 제거했는데요. 9개의 용종 중에 8개가 바로 선종이 나왔습니다. 선종은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어서 저는 저희 외할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로 5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저처럼 검사의 간격, 시기를 조절이 가능합니다. 대장 내시경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막 물 마셔야 되고 밤새 장을 비워야 되고 옛날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아주 간편해졌는데요. 편의점에서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는 유산균 음료 같은 거 있죠. 이 유산균 음료 크기로 된 3병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액체가 들어있는데 대장 내시경 하기 바로 전날 오후 5시에 한 병, 오후 7시에 한 병,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병 드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물론 밤새 장을 비워야 돼서 자꾸 일어나야 되는 불편감이 있지만 예전처럼 몇 리터짜리를 들고 가서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도 불편하시다고요? 자기 부담을 조금 내시면요. 알약 2개나 알약 3개를 먹어서 알약 먹고 물만 마시면 장을 비울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장 비우는 게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이건 옛날 얘기니까 편하게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40, 50대에서 꼭 받아야 되는 암 검진으로서의 위암과 대장암. 예전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쉽게 진행되는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나라에서 위암과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2가지 경우다. 돈이 정말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심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교해서 위암, 대장암 검진으로 내시경의 금액이 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보험의 혜택도 받고 보험이 없는 경우에도 싸고 술기가 좋은 의사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40, 50대 미리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자, 60 청춘이다. 무슨 60 청춘이냐고요? 1980년도 뉴스에 나오는 60대. 그때는 어르신이었죠. 그런데 2022년 TV에 나오는 60대. 어르신이라고 하면 화내죠. 실제로 정말 젊은 청춘의 60대 분들이 많습니다. 20대, 30대부터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40, 50대의 조기 암검진도 잘 받고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검진도 잘 받아서 건강하게 오신 60대. 그러면 어떤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될까요? 60대나 70대나 80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리하는 자에 따라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60대, 70대, 80대는 건강검진 항목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40, 50대의 건강검진을 잘 받으시고 나서 추가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백내장입니다. 50대까지도 적었던 백내장 등의 안과 질환 등이 60대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백내장이나 녹내장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력 검사가 꼭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노인성 난청, 청력 등이 줄어들기는 시기인데요. 따라서 60대 이후부터는 청력 검사를 꼭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40대, 50대까지는 이것을 받은 분이 없는데 60대부터는 이것을 1개, 2개, 3개는 꼭 박는 분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임플란트입니다. 실제로 50대, 60대까지는 건강했던 치아 건강이 60대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서 실제로 치아가 빠지거나 잇몸 질환이 생기거나 풍치 등에 관한 염증 질환 등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60대부터는 꼭 구강검진에서의 치아 검진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20대, 30대, 40대, 50대도 이 구강검진이 필요하고 구강검진을 하고 있지만 60대부터는 임플란트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본인의 치아를 더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훈련, 검진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충치 등의 기본적인 문제를 받는 동시에 잇몸 질환 등을 확인해서 치아 손상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있죠. 뭐라고? 네가 누구야? 우리가 무서워하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에 관련된 질환인데요. 대한민국은 보건소와 국가검진으로서 이런 치매와 관련된 검진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간단한 상담 등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고 이 알츠하이머나 또는 치매 같은 질환들이 국가검진 사업으로 포함됨으로써 혜택을 받고 보험 안에서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단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등에 계신 우리 정말 고생하셨던 분들이 최근엔 서비스가 많이 줄어서 또는 비대면 시기이기 때문에 못한 점도 있지만 일상으로 회복을 진행되면서 이런 치매, 알츠하이머 같은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을 위한 검진도 꼭 받으셔야 되는 게 바로 60대의 시작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뇌졸중, 뇌출혈 등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흔하지 않아서 우리 주변에 많이 없어서 익숙하지 않은 파킨슨병 같은 질환도 최근에는 진단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관심도 갖고 진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60대입니다. 60대 이상의 암 검진인 경우에는 40, 50대처럼 본인의 일정에 따라서 꾸준히 하시는 게 맞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더 이상 권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내시경은 80세 이상에서도 권고하고 있고요. 나머지 비침습적인 초음파로 진행하는 이러한 검사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기대 수명은 79세, 여성은 83세가 넘었습니다. 아마도 2020년 태어나는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남성, 여성 모두 80세가 넘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고요? 본인 나이에 맞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건강검진 특히 중요한데요.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검진 받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좋은 병원에서 진짜 멋지게 잘했다. 야, 이거 200만 원짜리야. 야, 여기 CT도 찍고 MRI도 찍고 야, 정말 대단하다. 근데 너 38살인데 이거 왜 했어? 몰라? 하라고 그래서. 막상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불안합니다. 사실 이거 건강에 관련된 건데 하나라도 빠지면
불안한데요. 사실 본인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 가족력에 따라서 불필요하거나 본인에게 과도한 건강검진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혈액검사로서의 알파 펙토프로테인 간암, 종양표지자 CEA 대장암, CA125 난소암, CA19-9 췌장암, 이런 혈액검사들을 기본적으로 건강검진에 많이 넣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암검진에서의 암표지자 검사는 일반적으로 고위험군 또는 암이 확진된 후 암의 진단과 치료에서의 변동사항, 수술 후 재발 여부들을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젊을 때부터 무조건 검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가검진에서도 PSA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는 40대, 50대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20대에서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의 젊고 건강한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검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선택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불필요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정의학과에서 펴낸 평생건강관리 지침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항목들은 꼭 필요한데 나이에 따라서 불필요하고 어떤 것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복부 통증이 있어서 응급실에 온 사람, 시간을 다툽니다. 어떻게 될까요? 복부 초음파할 수도 없죠. 금식이 아니니까 당연히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촬영해서 복통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춤으로 수술요법이나 진단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하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위내시경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컴퓨터 단층 촬영 CT를 받는다고요? 왜 해야 되죠? 우리가 검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득과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CT 촬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이만큼인데 방사선을 더 많이 쏘여서 생기는 단점이 높다. 이런 경우라면 컴퓨터 단층 촬영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최근 6개월 사이에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 대변이 가늘어지고 대변 색깔이 검게 변했다. 복통이 따르고 지속적으로 체중이 줄어든다. 이런 경우에는 방사선을 쏘이는 위험도에 비해서 단층 촬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건강검진 또는 진찰을 위해서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검진에 일상적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 CT가 들어있는데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이 최근에 갑자기 생겨서 잠을 못 자고 지속적인 구토, 정신 착란, 시각의 변동, 의식 상태의 손실, 두통으로 인해서 청력과 시력의 변화가 오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체하지 말고 컴퓨터 단층 촬영, 뇌를 또는 두부를 촬영해야 됩니다. 근데 40대, 머리 아프시죠? CT 촬영하세요. 어지러우시죠? 머리 CT 촬영하세요. 이거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CT 촬영에서는 자세히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공명 영상 MRI를 찍으세요. 여기는 방사선도 안 들어가서 괜찮습니다. 자, 보험이 안 되니까 60만 원 더 내시면 됩니다. 에? 건강검진이 40만 원인데 머리 MRI가 6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따라서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심이 되고 예진 후에 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고 MRI 촬영하시는 거 어떠세요? 이게 훨씬 더 낫죠. 꼭 필요한 MRI와 꼭 필요한 컴퓨터 단층 촬영 CT가 건강검진에도 들어가지만 상담하면서 건강검진 때 불안한 마음 때문에 추가로 하시는 것은 절대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장혈관 CT입니다. 심장혈관 CT는 일반적인 복부 CT 또는 뇌에 받는 CT보다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도 방사선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심장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방사선을 쏘여서 더 많은 촬영을 해서 그거를 컴퓨터가 재구성해서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어마어마한 방사선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심장의 통증, 설명되지 않는 가슴 통증인 경우에는 심전도 검사 후 정말로 주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심장 관상동맥 촬영을 진행해야지, 가족력이 있으시고 고혈압 있으시니까 하셔야 됩니다. 심전도는 정상인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꼭 필요한 건강검진,
비싸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병원의 수익 또는 환자들과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분들의 이런 불안한 심리 등을 이용한 특화된 건강검진으로 포장된 불필요한 부적절한 검사항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은 예진을 통해서 환자에게 꼭 필요한 건강검진을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고 있으니 앞으로 뭘 받아야 될지 불필요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꼭 예진을 통해서 본인에 맞는 필요한 아이템들만 선택해서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 잘 받으셨죠? 자, 건강검진 종이 받고 주치 선생님한테 전문의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듣고 나왔는데 왜 문만 나오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리고 저는 국가건강검진 받았는데 우편으로 왔어요. 이메일로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가 의사나 의료진이 아니지만 우리도 꼭 알아야 되는 검사 결과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단백이라고 써있네요. 요단백이 뭐지? 요단백은 말 그대로 요에서 단백질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그 소변검사하는데 딱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또는 이게 짝대기 하나만 있으면 없다는 거고요. 포지티브 또는 이게 더하기 표시가 있으면 양성 있다는 겁니다. 양성이 나왔다. 요단비 양성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단백뇨라고 하는 것이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신장 기능의 저하나 신증후군 또는 일시적인 기립선 단백질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과도한 운동 후에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지만 소변에 단백질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몸이 고장났다는,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으니 꼭 확인됩니다. HB라고 써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은 남자 같은 경우는 13에서 16.5g per 데시리터, 여성의 경우에는 12에서 15.5g per 데시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혈색소, 빈혈 수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흔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적게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빈혈인지 아는데 높게 나오면 좋은 건가요? 실제로 오랫동안 흡연한 분들은 혈색소 과다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무조건 높다고 좋아하실 게 아니라 높게 나온 분들은, 특히 흡연자인 분들은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공복 혈당 수치 뭐라고 써있나요? FBS라고 써있네요. 이게 Fasting Blood Sugar라는 뜻입니다. 즉 공복 혈당인데요. 일반적으로 100mg per 데시리터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럼 당뇨가 의심되는 경우는 얼마냐고요? 126mg per 데시리터인 경우에는 당뇨로 강하게 추정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100에서 125면 뭐죠? 이게 바로 전당뇨 또는 내당불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100 이하로 나와야 안심하는 거고요. 100이 넘는다고 하면은 이거 괜찮아, 120 넘지 않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무조건 당뇨에 대한 의심을 하고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밀검사가 뭐다? 바로 HbA1c 당화혈색소입니다. HbA1c 당화혈색소는 정상 범위가 6.1 이하인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6.5가 넘으면 당뇨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6.1에서 6.5 사이는 바로 전당뇨이고요. 최근에는 5.8부터 6.4까지도 전당뇨를 보고 좀 혈당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액검사 했더니 공복혈당 FBS는 107인데 당화혈색소가 6.1이라고요. 혈당 관리에 빨간불이 켜지신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그렇죠, 간수치. 간수치는 3형제가 있어요. AST, ALT, 감마 GPT. 경우에 따라서는 SGOT, SGPT, 감마 GPT라고 불리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간세포가 손상이 되게 되면 AST, ALT, SGOT, SGPT랑 감마 GPT라는 것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마 GPT 수치가 높으면 알코올성 간염, 지방 간염 이런 것을 통한 간 손상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간혹은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이 감마 GPT가 높다고 합니다. AST, SGOT의 정상 범위는 40 인터내셔널 유닛 퍼 리터 이하이고요. ALT, SGPT 정상 범위는 35 인터내셔널 유닛 퍼 리터 이하입니다. 근데 단 요 범위는 각 병원에서 갖고 있는 진단 기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감마 GPT의 정상 범위는 64 인터내셔널 유닛 이하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을 좀 자주 마실 때는 저는 한 140까지도 나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술 안 마셔도 80 정도가 나옵니다. 신장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혈장 크레아틴인데요. 이 혈장 크레아틴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1.2에서 1.5mg/dL 이하인 경우를 정상으로 봅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1.2mg/dL 이하를 정상으로 보고요. 다른 건강검진센터 등에서는 1.5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안에 보면 수치 옆에 정상 범위 수치가 써 있는데 그 수치보다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정상 범위가 1.5mg/dL 이하인데 1.8이 나왔다, 2.0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꼭 주치의 선생님을 만난 후 신장내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서 신장 기능이 왜 악화가 됐으며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하는데 이 LDL, 실제로 이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을 운반하는 운반체입니다. 우리 몸 혈액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혈관 끝으로 실어 나르는 게 바로 LDL 콜레스테롤인데요. 이 LDL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을 혈관 끝, 심장 혈관 끝, 뇌 혈관 끝으로 싣고 가면 그게 동맥경화가 되죠. 따라서 이게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 끝으로 가니까 바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HDL은 뭐냐? 이러한 콜레스테롤들을 배출시킬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의 정상 수치는 얼마일까요? 사실 흡연자인지 당뇨, 고혈압 같은 다른 질환이 같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것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 받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13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30보다 높으면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치는 얼마냐고요? 100mg/dL 미만인 경우에 보통 우리가 적정 수치라고 합니다. LDL 콜레스테롤만큼 이 콜레스테롤 이상지혈증 치료의 중요한 수치가 바로 트리글리세라이드, TG라고 써있는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입니다.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수치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대한민국 사람에게 더 중요한데요. 정상 수치는 150 미만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깜빡하고 혈액 검사하기 전날 짜장면을 먹었어요, 저녁에. 그랬더니 다음날 중성지방 수치가 240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 TG 수치는 150mg/dL를 정상 수치를 보는데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검사하기 전날 과도하게 탄수화물 식품을 섭취하는 걸 피하고요. 혹시 중성지방 TG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면 전날 혹시 기름지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은 게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볼 게 있는데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검사 TSH입니다. 이 TSH는 수치가 높다? 높다는 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적다는 겁니다. 뇌에서 명령을 보내요.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만들어. 우리가 봤더니 호르몬이 낮아.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의심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 몸에 호르몬이 많아.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하면 뇌에서 갑상선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더 만들라는 신호가 안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거의 0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 보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 수치가 0.00001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 수치가 20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TSH의 정상 범위는 0.5에서 4.0 밀리터 인터내셔널 유닛 퍼 리터를 쓰는데요. 사실 이 범위도 각 병원의 건강검진 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사 양반, 내가 원래는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은데 건강검진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쫄쫄 굶고 열심히 운동하고 해서 건강검진한 거라 이거는 못 믿을 텐데 아닙니다. 당화혈색소와 같은 당뇨를 추적하는 검사인 경우에는 어제 안 먹었다고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고 지난 3, 4개월간의 변화를 봅니다. 반짝 관리해서 좋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중성지방 수치 트리글리세라이드 TG와 공복혈당 FBC 정도고요. 간 손상이라든지 기타 다른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일주일, 2주일 반짝한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3, 4개월을 꾸준히 관리했을 때 정상 범위로 나온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